오랜만에 모인 술자리에서 누군가 질문을 던졌다. 좋아하는 영화가 뭐야? 이토록 쉬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한 건 나뿐이었다. 모두 저마다의 인생 영화를 꺼내놓으며 그 영화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나만 초조했다.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이 정말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부끄러웠다. 좋아하는 장르들은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데 나 이거 진짜 좋아해 라고 힘주어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았다. 지금에서야 나는 영화나 음악도 좋지만 책에 더 감동을 많이 느끼는 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줄도 몰랐다. 부끄러운 경험이었지만 나쁘기만 한 기억은 아니다. 내가 가진 취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니까. 취향이 가난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했다. 반짝이는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취향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는지 몰랐고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에도 어리숙했던 것이다. 이제는 확실히 안다. 남들이 다 좋아하는 분야라고 해서 나 역시 좋아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당신에게 꼭 해주고픈 말이 있다. 내가 가진 취향에 초라함이라는 딱지는 붙이지 말 것. 때로는 취향이 없을 수 있음을 받아들일 것. 취향에 정답은 없으니까. 책 읽는 자작나무 궁상맞은 습관. 물건에 대한 취향을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으로 나눈다면 나는 맥시멀리즘에 가깝다. 한때 곤도머리의 작가의 책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열풍 탓에 물건을 좀 버려야 하나 싶은 적도 있었지만 내게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 설레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 번번이 실패였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다.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받았던 탁상용 미니 수납장. 몸집이 커버린 내게 그 수납장은 손으로 열기에 벅찰 정도로 너무 작아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나를 똑 닮은 캐릭터 트위티가 환하게 그려져 있어 볼 때마다 웃음이 지어진다. 큰 물건은 넣을 수가 없어 버리기 아까운 추억의 물건들을 조금씩 넣어왔는데 맨 아래 칸을 오래도록 차지하고 있는 건 19살 때 친구에게서 받은 낙엽 편지다. 실제로 낙엽 위에다 편지를 쓴 건데 놀랍게도 아직 바스러지지 않고 잘 보관되어 있다. 초등학생 때 분신처럼 갖고 다니던 다마고치도 여전히 서랍 속에 있다. 사춘기 시절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라 하기도 애매한 시답지 않은 쪽지들도, 고등학교 때 교과서보다 먼저 챙겼던 mp3 플레이어도, 20살에 처음 가졌던 납작한 휴대폰도 여전히 작동이 잘 될 만큼 최상의 상태로 보관 중이다. 얼마 전에는 고향집을 내려갔다가 어릴 때 입던 분홍색 키티 잠옷을 발견했다. 잠옷을 펼쳐들고 엄마 아빠랑 어찌나 한참을 웃었던지. 그리고 덧붙여진 엄마 말이 더 가관이다.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놔라이.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잘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습성은 사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마 화장대 주변을 잘 살펴보면 어릴 때 언니와 내가 반성문이랍시고 썼던 꼬깃꼬깃한 편지들이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빠는 옛날 돈, 승차권, 전화번호부, 오래된 책들을 마치 박물관 유물처럼 보관하신다. 물건을 잘 버리지 않는 사람을 보고 지질이 궁상맞다고들 표현한다. 우리 가족은 궁상맞은 것일까? 궁상맞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꾀죄죄하고 초라하다란 뜻인데 물건 자체가 꾀죄죄할 수는 있어도 초라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초라할 리 없고 그 마음이 물건에도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이 가진 물건에 대한 취향이 애틋하다. 맥시멀리즘에 물건을 잘 버리지 않는 습성을 가졌다고 해서 아무 물건이나 사들이고 쌓아둔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한번 내 손에 들어온 물건들은 쉽게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살 때도 나름 꽤 신중한 편이다. 나를 오래도록 설레게 하는 물건들로 맥시멀리즘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라고나 할까. 곤도마리 작가가 내 글을 본다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시절을 함께한 물건이 남아 있어야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걸 어떡하나. 타임머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손때 묻은 물건을 만지작거리며 추억 여행을 떠나는 수밖에. 궁상맞다 해도 그게 내 취향인 것을. 우리 집에는 40년 된 물잔이 있다. 친할머니 유품 중 하나였다. 아빠는 집에서 술을 드실 때면 꼭 그 잔에 술을 따라 드시는데 한 잔씩 기울일 때마다 꼭 덧붙이는 말이 있다. 술은 역시 이 잔에 따라 마시는 게 제일 맛있어. 엄마를 일찍 여인 아들이 오래도록 엄마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방법이 아닐까. 물건에 마음을 담아두는 아빠의 취향이 나는 참으로 좋다. 누군가는 물건을 통해 위로받기도 하니까. 오래된 친구들. 학창시절에는 친구들이 곁에 없으면 늘 불안했다. 수학여행 버스는 꼭 친구와 함께 앉아가야 했고 혼자 급식을 먹는 건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등하굣길조차도 늘 친구와 함께 했으니 인생의 3분의 1은 친구들과 함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일 붙어 있다 보니 따라하기도 참 많이 따라했다. 글씨를 예쁘게 쓰는 친구가 있으면 유심히 지켜본 뒤 내 글씨체도 은근히 따라 바꿨고 학용품, 머리 모양, 옷 입는 모양새까지 알게 모르게 참 많이 모방했던 것 같다. 요즘은 스마트폰 덕분에 세계 각국 또래들의 일상까지 가까이 할 수 있지만 내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직접 눈 맞추고 침 튀기며 이야기를 나누는 현실 친구들만이 세상의 전부였기에 서로 스며드는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뚜렷한 자아가 생기기 전이라는 점도 한몫했을 테고 시간이 훌쩍 흘러버린 탓에 기억에 남는 친구들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한 친구의 습관만큼은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데 공부까지 잘하고 심지어 착하기도 해 많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던 친구. 나는 하나도 갖기 힘든 걸 모두 갖고 있다니 세상 참 불공평하다 싶었다. 어쨌든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그 친구를 좋아하고 선망했다. 분명 나랑 비슷한 디자인의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도 느낌이 다르고 안경을 추어 올리는 손동작마저 우아해 보였다.
왜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은 행동을 해도 특유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 친구가 딱 그런 케이스였다. 같은 교복, 같은 체육복을 입어도 유독 세련돼 보였던 친구. 필체도 참 예뻤다. 요즘처럼 캘리그래피가 흔하던 시대는 아니었는데 어쩜 글씨를 그렇게 예쁘게 쓰던지. 그 친구의 필체를 따라하기 위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빼곡하게 글씨 연습을 했던 연습장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얼마나 지독하게 연습했는지 지금도 따라 쓸 수 있을 정도다. 반이 바뀌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 나가면서 모방의 대상도 해마다 달라지곤 했지만 나는 대체로 글씨를 예쁘게 쓰거나 자신만의 세계가 뚜렷해 보이는 친구들을 좋아했다. 그 때문인지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친구들의 습관과 취향이 여전히 내 몸 어딘가에 저마다의 문신으로 남아있는 기분이다. 살아가다 보면 가끔 예기치 않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친구가 좋아했던 향의 바디로션을 낯선 사람에게서 우연히 맡았을 때, 내가 따라했던 필체를 어느 문방구의 테스트 종이에서 봤을 때, 친구와 함께 가사를 외워가며 따라 부르던 그 시절 노래를 길거리에서 마주했을 때, 찰나의 순간이지만 여운이 길게 남아 한동안은 친구들이 무척이나 그리워지곤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들이 떠오를 때면 나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종이 위에 하나씩 써본다. 머릿속으로 이름을 떠올렸을 땐 그저 과거에 머물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한 글자씩 써두고 보니 친구들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진다. 알고 지낸 시간보다 연락이 끊어진 시간이 더 길어졌기 때문일까? 이제는 친구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선명하게 다가오는 기분이다. 미성숙했던 시절, 나의 정체성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줬던 착한 친구들. 펜으로 적어둔 이름들을 손으로 괜히 하나씩 만져보며 친구들에게 조용히 안부를 건네본다. 나에게 반짝이는 순간들을 거리낌 없이 나눠줘서 진심으로 고마웠어. 연락이 끊긴 친구들 생각이 가끔 난다. 수학을 어려워하던 나를 위해 친절히 공부를 알려주던 친구. 내가 이상한 개그를 던져도 한결같이 웃어주고 받아주던 친구.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았는지 매일 쪽지를 주고받으며 킥킥 대던 친구. 비록 지금은 곁에 없지만 안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멀어져 버렸지만 우연이라도 만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그때 나랑 친구해줘서 고마웠어. 추억이 남아있어. 참 다행이야. 감기약 설명서에 필요한 한마디. 어떤 약이든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는 편이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랬다. 몸살 감기에 지독하게 걸렸던 날, 으슬으슬한 몸을 겨우 부여잡고 이불에 들어간 채로 약을 입에 털어넣고 설명서를 쭉 읽어내려갔다. 아플 때마다 늘 먹는 감기약이지만 설명서를 읽는 내 감정은 매번 다르다. 특히 몸도 마음도 지쳤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설명서에 더더욱 의존하게 된다. 약사에게 이거 먹으면 정말 낫는 거죠 하고 구원의 눈빛을 보내듯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며 읽어 내려간다. 2013년 즈음이었다. 25살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원하던 회사에 인턴으로 합격해
부산에서의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허겁지겁 서울로 올라왔을 때 지방에서 태어나 자란 탓에 서울은 마냥 무서운 도시로만 생각했었는데 내가 직접 경험한 서울은 달랐다. 말씨만 다를 뿐 똑같이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곳이라는 걸 몸소 깨달으며 첫 회사 생활을 가뿐하게 해내고 있었다. 잘 지내고 있다 생각했다. 일도 사람들도 너무 좋았고 지방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하고 화려한 문화들 덕분에 하루하루를 다채로운 색으로 채워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병이 났다. 감기였다. 1년에 한 번씩은 지독하게 걸리는 단순 감기였는데 낯선 도시에서 걸린 감기는 생경하게 다가왔다. 친언니와 함께 지내고는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멀리 떨어진 채로 지내보내는 건 처음이라 괜스레 더욱 아팠던 것 같다. 흔하게 걸려봤던 감기면서 나는 마치 감기를 처음 경험해본 사람인 양 서럽게도 몸을 움츠리고 아파했다. 심적으로 기댈 곳이 딱히 없었기에 그날따라 감기약 설명서에서 이런 한마디를 기대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푹 쉬세요. 쉬어가라는 신호입니다. 같은. 약을 올바르게 섭취하기 위한 방법은 친절하게 나열되어 있었지만 힘든 내 몸과 마음을 달래어줄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애초에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때로는 이런 담백한 한마디가 아픈 이들에게 오히려 더 큰 치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가까운 사람들의 진심 어린 위로도 물론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잔잔한 위로를 얻기도 하니까. 마냥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나는 혹독한 감기를 경험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법을 배웠다. 뭐든지 좋다고 마구 먹기만 해대면 몸도 체한다는 것을 연시콜록거리면서 감기약 설명서에 따뜻한 한마디를 기대하듯 때로는 낯선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도. 온갖 위로들로 점철된 세상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위로는 찾기가 어렵다고 툴툴댔지만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서 단순한 위로를 바라고 있던 나처럼 나도 그런 누군가에게 잔잔하지만 알맞은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열 진통제.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그동안 힘들었던 일은 잠시 내려놓고 푹 쉬세요. 쉬어가라는 신호입니다. 그런 위로가 필요한 날이 있지. 잘 사는 기분. 잘 산다는 건 뭘까? 친구랑 문자를 주고받다가 이런 대화를 마주했다.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밥 챙겨 먹고 출근하면 잘 사는 기분이 들고 좋더라. 그 말에 나는 어떨 때 잘 사는 기분을 느끼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나는 요리에 쓸 채소를 미리 다듬어 놓을 때 잘 사는 기분이 든다. 매일 혼자 먹는 밥이지만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려 먹을 때에도 잘 사는 기분이 든다. 주말에 옷 정리를 몰아서 할 때, 운동 시간을 1시간 꽉 채웠을 때, 책 읽다 잠들 때, 나 좀 잘 살고 있네 하는 감정이 느껴진다. 각자마다 잘 사는 기분을 느끼는 순간은 다를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반려동물을 살뜰히 챙기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하루를 보내는 순간들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루를 치열하게 살다 보면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그러한 기분을 느끼기 어려울 때도 많다. 기분을 느끼기는커녕 눈앞에 닥친 일들을 처리하느라 기분 따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하루를 마감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밥 먹듯 야근하던 시절, 빨래를 돌릴 시간이 없어 전날 신었던 양말을 빨래통에서 다시 꺼내 신으며 생각했었다. 좀 제대로 잘 살고 싶다. 일에 치여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몸도 마음도 지쳤다는 핑계로 누워만 있을 게 아니라 내 몸이 활력을 찾을 수 있게 운동을 해주고 마음에도 귀를 기울여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을 만들어줬다면 어땠을까? 요즘은 전보다 잘 사는 기분을 자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 정말 사소한 순간이라도 꾸준히 쌓아 나가다 보면 정말 잘 사는 나를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잘 사는 기분은 정말이지 중요하다. 쌓여가는 그 기분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배불러 죽겠다 대신에 맛있게 잘 먹었다. 너무 많이 자버렸다 보다 푹 잘 잤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맛있다 하면서 먹으면 더 맛있다잉. 어릴 적부터 엄마에게 배워온 긍정화법. 내가 했지만 진짜 맛있네. 수키야, 오늘도 참 잘 살았다. 엄마는 아직도 본인에게 예쁘고 고운 말들을 습관처럼 들려준다.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내가 나에게 매일 어떤 말을 들려주는지도 중요하다. 나만큼은 내 편이어야 하니까. 그래야 건강한 나로 잘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요리에 담긴 마음.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방법은 요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다. 우리 엄마는 고등어 무조림을 만들기 위해 고구마 줄기를 하나하나 다듬는다. 신문지를 깔고 쭈그려 앉아 줄기 끝에서부터 거친 부분을 벗겨낸다. 다슬기국을 끓이기 위해서는 다슬기를 대야에 잔뜩 쌓아놓고 이쑤시개로 일일이 돌려가며 깐다. 더 맛있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간장과 액젓까지 직접 담그는 수고를 묵묵히 해낸다. 그래서 엄마가 우리를 위해 요리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쭉 지켜보고 있노라면 어쩐지 마음이 뭉클해진다. 국을 먹을 때마다 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무와 파 같은 부재료들도 하나하나 다듬고 썰어낸 엄마의 손길이 모두 스쳐 지나간 재료들이라 생각하니 파 한 조각조차 허투루 남길 수가 없다. 힘들게 담아낸 엄마의 정성을 반만 받고 반은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 아무리 배가 불러도 다 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하는 마음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정성이라는 재료가 들어간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실제로 요리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아야만 비로소 그 사실을 온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 요리하는 과정을 조용히 지켜본 뒤 음식을 마주하는 것. 정성을 다한 이의 마음에 화답하는 나만의 방법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림들이 너무 귀엽지 않았나요? 가슴 속에서 잠자고 있던 감정들이 막 간질간질 깨어날랑 말랑 막 그랬던 책이었습니다. 풋풋하고 순수했던 내 어렸던 시절의 모습 같았던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취향의 기쁨이라는 제목이었고요. 권예슬 작가의 글, 그림이었습니다. 필름 출판사에서 펴냈고요. 자, 그럼 저는 아쉽지만 그만 물러가고요. 또 좋은 책으로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히들 계십시오. Rainy days don't seem so wet. Stormy nights don't stay. From the moment that we met, you were worth the wait. Oh, this could be the best thing that I'll ever know. Talk for hours and never slept. Two silhouettes on the concrete steps. We watched the sun as it slowly crept from the horizon to the place we met. Oh, this could be the best thing that I'll ever know. This could be the best thing that I'll